맡게 된 김민주라고 합니다. 오늘 BSI 웹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웹세미나 공지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참석자분들은 자동으로 음소거 및 비디오 없음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능으로는 Q&A 기능, 그리고 채팅창 기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만족도 설문 진행 예정인데요. 세미나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스타벅스 쿠폰 5장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공개 가능한 버전으로 참석자분들께 송부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일단 제가 UN SDG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허성미 실장님께서 나머지 목표와 ISO 표준 인증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BSI에 대해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왕립표준협회 BSI는 1901년 세계 최초 국가표준 제정기구로 설립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기술표준원 같은 국가기구가 당연한 형태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한 형태는 아니었는데요. 최초로 국가표준 제정기구로 설립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도 BSI는 두 가지 스트림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을 제정하는 라인과 또 하나는 우리나라 BSI처럼 표준을 인정하고 교육하는 안내하는 라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년에 매년 약 3,000개의 표준을 만들고 저희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으로 국가표준 제정을 하면서 ISO 창립회원을 맡게 됐고 유럽 표준 기구의 연구이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BSI는 현재 193개국, 약 84,000 기업들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나라의 BSI 직원 같은 경우에는 4,600명, 연간 3,100개 이상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은 고객들은 전 세계적으로 포춘 500기업 중에서 50%, 그리고 FTSE의 100개 기업 중에 84%, 그리고 니케이 기업의 81%, 총 86,000여 명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표준을 제정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과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그리고 ISO 27001과 같은 정보 보호와 같은 여러 가지 표준들이 주요 근간의 문서라고 불리우는 표준들을 BSI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표준 개발이나 제정에 관해서는 권위가 있는 기구, 그 기구가 바로 저희 BSI입니다. 여기까지 BSI 소개했고요. 이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준비한 UN SDG의 17개 목표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 저희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발 활동으로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의 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 같은 경우에는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질병이나 불평등 주요 개도국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그 후에 15년도부터 이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17개의 목표가 우리나라의 국가 사정에 어떻게 부합할까 해서 지속가능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반면에 소득의 양극화나 미세먼지, 그리고 환경 악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의 국민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OECD 삶의 질 지수를 평가했을 때 38개국 중에서 29위로 오히려 2014년도에 25위였던 순위에 비해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지속가능 발전 강화를 위해서 2018년도 국정 과제를 설정하고 이제 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보완하는 이런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이제 5년마다 5년 단위로 1차에서 3차에 걸쳐서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취약한 저희 우리나라에서 네 가지 요인이 있어요. 맨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회적 문제하고 경제적 문제인데요. 사회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저출산 및 고령화 구조로 인해서 2017년 기준에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50년 후에는 60% 수준까지 40%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높은 노인들의 상대적인 빈곤율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이제 2003년 같은 경우는 6.5에서 2018년도에는 7.9배까지 증가하는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살펴보면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3%를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20년대에는 2%, 30년대에는 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상은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2%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OECD 평균 고용률을 살펴보면 53.5%로 지금 높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고용률이 4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식량 자급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23.8% 정도만 자급을 할 수가 있고 세계 평균적으로는 100%를 넘기고 있고요. 호주는 275%,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5%까지 자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환경적인 문제를 들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하고 폐기물, 그리고 동식물 멸종 등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가뭄이나 아니면 홍수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생태계 멸종이나 아니면 파괴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리적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방비 지출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정부 예산 대비 1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손실 부분은 16조 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또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는 청년 시기에 남자분들은 20개월 정도의 군대를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경영 개발 목표에서 운영 계획을 글로벌리 제외하는 지표도 있고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는 지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는 여성 할례나 아니면 수자원 관리나 아동노동 근절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외하는 지표고요. 그리고 추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도 하고 고령화도 대비해야 되는 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서 17개, 17개의 목표를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색깔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번부터 17번까지 목표를 나름대로 세워서 국가적인 레벨에 맞춘 항목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레벨에 맞춰서 진행해서 보완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17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스트림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 그리고 경제, 환경 보존과 같은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8번부터 11번까지 경제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환경적인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첫 번째 목표를 살펴볼게요.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2006년도 이후에 전국 단위 자료에 의하면 시장 소득 빈곤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가 이슈화해야 하는 부분은 노인 빈곤과 불안정 노동화, 계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임금 대체율이 지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업기간은 5년 동안 순소득 대체율이 10.3%로 OECD 국가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해서 근로장려 세제를 강화하고 장려 세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식량 완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21.9%의 아이들이 영양 부족에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 정도만 영양 부족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심각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농가 소득의 다각화, 및 경영 안전망도 구축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 식량 자급률이 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 식량 사정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취약한 부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 가능한 식량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도 경제적인 이슈에서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식료품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86만 톤 정도였는데 이제 80만 톤 정도만 시장 개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수치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40.7% 정도 흡연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평균 흡연율이 35% 정도라고 합니다. 여성은 6% 정도고요. 여성은 상당히 낮죠. 근데 이런 흡연율을 2030년도에는 29%까지 떨어뜨리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고라고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뒷배경으로 제가 첨부를 했지만 맨 마지막에 제일 높은 그래프가 저희 우리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31명.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기준으로 31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고 30년에는 11.9명으로 정부가 줄이고 싶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OECD 국가들의 자살 명수를 살펴보면 보통은 대부분의 나라가 10명에서 15명 정도 사이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의 수치로 봤을 때는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뭐 10명 이내인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수치도 살펴보면 알코올 소비량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는 8.7리터, 2030년에는 7.2리터로 이제 줄이고 싶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저출생 극복과 인구 고령화를 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산모 사망률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2015년도 수치를 보면 8.7명, OECD 국가에서는 6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를 살펴볼게요. 네 번째 목표는 교육의 증진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중고 교육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지만 영유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나 보육 이용률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58% 정도였는데 이제 30년도에 75%로 올리겠다는 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공립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 2017년도 기준으로는 24% 정도고요. 30년도에는 거의 뭐 2배 육백하는 48%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면이 양질의 기술이나 이런 고등교육 기회 보장 측면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이나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산업에서는 어떤 인원을 채용을 하고 싶지만 그 인원이 지금 부족한 경우 그래서 양질의 훈련을 받은 인력 공급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시설 및 포용적 학습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특히나 다사다난했던 올해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지표를 내봤는데 지금 내진 보강률 같은 경우 2022년도에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낮은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30년도에는 100% 보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목표 5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지금 들리니? 죄송합니다. 마이크 연결 상태에 문제가 있었네요. 목표 5번째, 성평등 보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 대상으로 차별적인 지표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2016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살펴보면 젠더 격차 지수가 한국이 116이라고 합니다. 이제 144개국 중에 순인데 그래서 상당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지표로 또 하나로는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3위로 양성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살펴봤을 때 성별 간 임금 격차도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볼 수가 있었던 게 여성 대상으로 폭력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 2011년보다 오히려 8.8점이 하락한 경우를 볼 수 있었고요. 2016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데이터 폭력 실태를 조사를 했을 때 61.6%가 데이터에서 폭력도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26,820건 정도, 그래서 51명 정도가 그중에 성폭력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여성의 사회 참여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쪽으로 많은 정책을 내야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또 유리천장 지수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는 한국이 25.6위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6번째 목표,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2012년도 기준으로는 안전한 식수 접근성이 사실 97% 정도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다른 수치를 또 살펴보면 물 발자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1톤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800세제곱미터 용수가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수치를 살펴보면 33% 정도로 물 스트레스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급자족 하는 데 있어서 용수를 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보면요. 2014년도에는 어도가 설치된 곳이 이제 34,000여 곳 중에서 5,000 곳으로 결국은 14% 정도,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물고기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 물고기의 이동이 가능하게끔 이제 수로를 터주는 건데 여기서 이런 어도를 만듦으로써 생태계 이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하구 중에서 49% 정도만 하구둑을 건설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기수역의 생태적 연결성을 단절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7번째 목표를 볼게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결국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서비스 안정성과 접근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청정 에너지 발전을 증대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총 에너지 비중 중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을 봤을 때 9%이기 때문에 9% 정도,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볼 때 에너지 사용량도 OECD에
비해서 지금 0.2 단위, 에너지원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측면에서 기업과 산업 측면에서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 8번째,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을 들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률 같은 경우에 2019년도 2월에 42.9%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2017년 여성 고용률이 70%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한국은 50%고, 그리고 남녀 고용률 격차도 한국은 37% 정도고 OECD는 74% 정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수치에서 2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30년도의 목표가 63%까지 올리겠다. 여성 고용률을. 그리고 급여 수준도 지금 65% 정도지만 85%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9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R&D를 확대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시설 접근성은 우리나라는 일단 충분하다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때문에 이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D 부분은 사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국내 중소기업 부분이 취약한 상태인데요. 재정 안정성이 취약한 특성을 반영해서 지표를 구성하고 이제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을 지표로 포함했으나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표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보통 대기업으로 많이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수치나 이런 부분이 지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 부분을 보강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10번째,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자 26명의 돈이 전 세계 절반의 돈을 합친 양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마다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정도 하는 그런 부자들이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효용성을 확대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그 중에 특히나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46% 정도였고 30년도에는 30% 정도로 빈곤율을 줄이겠다라고 정부가 내세우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기초연금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을 성숙한 단계로 이끌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면서 국가가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개 중에 11개 왔네요. 네. 11번째 목표.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를 구성하자라는 목표를 들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서 놀랐는데 세계 도시 거주율이 55%라고 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2%예요. 그래서 옆에 도표도 제가 추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볼 수 있게끔 196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도시를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그 도표율을 살펴보면 사실 줄기는커녕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92%가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연계를 지원을 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제고하는 국토 및 도시 계획 수립이 지금 필요하다는 게 여론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주택 및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보장하는 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총 가구의 5.4%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12번째 목표. 지속 가능한 소비 그리고 생산 증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3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양은 결국 전체 식량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쓸모없는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보면 저희 납소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3위고 카드뮴 생산량은 전 세계 1위. 그래서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속 가능 소비 생산 국가 정책 수립의 여실한 상태고, 그리고 한국은 그래서 5년마다 녹색 성장 5개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이 의무는 아닌데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 보고서가 지금 발간되고 있으니 어,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에너지나 이런 지속가능 보고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업 이름이 검색을 하시고 연간 지속가능 보고서라고 하시면 나오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새로운 지표도 개발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선순환 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목표고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관광 측정 지표도 개발 중이고 있습니다. 13번째 목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정부에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인데, 재생에너지 발생 비중이 지금 17년도 기준에서는 7.6%인데 이제 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계 지자체 저금 대책 수립으로 이제 25건 정도 있는데 이것도 확대해서 300건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친환경 자동차 사용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9.7만 대 정도 사용하고 있지만 30년도에 880만 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되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16년도 같은 경우보다 2030년도에 16% 정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4번째 목표로는 해양 생태계 보전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양오염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데요. 2016년부터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지만 지속적으로 연안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 부하 그리고 오염 해역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총 허용 어획량을 이제 그런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서는 11종 정도만 총 어획량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30년도까지는 20종으로 늘리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과학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연구개발이 조금 모자란가 봐요. 그래서 17년도 같은 경우에 3.1%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30년도에는 6%로 정부 연구개발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번째 목표입니다. 육상 생태계 보전. 이 문제는 4차 국가생물 다양성 전략에 따라서 육상 보호지역 비율을 17% 달성을 하기 위해서 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육지 면적 중에서 산림 면적 비율이 63.5%예요. 거기서 이제 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 외래종 유입 예방과 통제. 지금 우리나라 유해 외래종 관련 기술 수준이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해서 그 나라 대비해서 56%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4% 정도 따라갈 일이 남았죠. 그래서 그만큼 개선이 필요한 여지고요. 16번째 목표는 인권, 정의, 평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폭력, 그리고 폭력 사망률을 감소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15년도에는 살인범죄 피해자 수가 10만 명당 365명, 그리고 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600명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폭력 종식을 목표로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동폭력 발견율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2.5% 정도만 발견을 해서 이제 어떤 상황 조치가 취해지는 건데 거의 97% 정도는 아동폭력이 발생을 해도 모를 수가 있고 발견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도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들고 있는데
국제투명성 기구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했을 때 2014년도에는 5.5점으로 10점 만점에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5개국 중에 4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정부패나 뇌물수수 쪽으로 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협력 강화 목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번에서 16번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기업이나 산업군에서 다양한 글로벌 그리고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가장 최종의 목표고요. 우리나라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 개도국에 대한 원조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총소득 대비해서 ODA, 그러니까 공적으로 개발도상국 쪽에 원조를 보내고 있는 수치를 살펴보면 0.14%인데 이제 OECD 국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0.3%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수치에 맞춰서 2030년 정도에는 0.3%로 올리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1번부터 17번까지를 봤을 때 이 17개 목표를 어떻게 여정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17번째 목표, 파트너십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국가적인 그리고 기업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나눠 갖고 그리고 결국은 10번 목표, 불평등 해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이번 17개 목표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성숙도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이 바뀌고 우리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결국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발전을 할 때 꼭 발전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원이나 어떤 인력이나 모든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보다는 결국은 나라나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건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으면서 서로 같이 성장을 해나가면 불평등도 완화를 할 수가 있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슬라이드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이었고요. 다음 이 목표와 ISO 국제표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허송미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SI 코리아 비즈니스 디벨롭ment 마케팅 팀 팀장 허송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따로 아마 뵌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제가 사실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오랜만에 회사를 나왔어요. 그 UN SDG에 대해서 그래도 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잘은 모르지만 최대한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 오늘 좀 다소 지겹지만 끝까지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ISO를 우리 회사가 9001 같은 경우도 그렇고 품질경영 시스템도 그렇고 대부분의 ISO 한 개씩은 꼭 인증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ISO가 과연 우리가 흔히 또 한 번씩 뭐 본사에서 요청을 받건 정부에서 요청을 받건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좀 도입이 돼야 되겠다라고 좀 의견을 모으건 UN SDG랑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ISO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라고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그런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사실 전 산업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 산업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 SDG 골 17개에 해당하는 ISO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내부적으로도 같이 리뷰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러프하게 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 민조 과장님께서 중간에 그 퀴즈 내는 걸 깜빡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초반에 퀴즈도 좀 내면서 마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이미 저희 민조과장께서 웬만한 주요 내용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고 수치도 국내 기준으로 많이 좀 안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추가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 UN SDG 고리란 그 SDG 이 목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삶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ISO와의 상관관계를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많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다소 좀 놀란 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그 조직이 일단 UNSDG의 가능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표준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유엔이 2016년에 일단은 17개 SDG를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 좀 야심차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15년 내에 그 어떻게 기아를 종식하고 어떻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그런 갭을 또 줄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번에 가능하리란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하죠. 특히나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 발표 이후에 기업에서 인식하는 바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을 때는 대부분의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일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리더가 관심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사실상 이 지속 가능성이란 거는 너무 러프하고 추상적인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뭔가 뭐 유엔 기구에서 난민을 구하러 가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코이카에서 해외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월 몇만 원씩 내서 기부를 하는 정도의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하여튼 뭐 약간 이런 종류의 것이라고 좀 추상적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직 내에서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도입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와 동시에 사실 이것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이 어떻게 SDG를 이해를 해서 비즈니스 맥락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 방향이 SDG 방향과 부합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실은 표준이 그 역할을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ISO 같은 국제 표준에서도 예전에는 그 역할을 많이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 산업계의 니즈라던가 국가 간의 니즈에 의해서 개별적인 주제들로 표준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가?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합의만 된다라면 사실 이게 지속 가능 여부를 좀 차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ISO 같은 경우는 개정이라는 또 그런 또 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업의 좀 트렌드에 뒤처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개정을 통해서 또 그런 목소리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포인트처럼 이제 핵심은 기업이 SDG를 더 잘 이해하고 비즈니스 맥락으로 전환해서 SDG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 ISO가 그 역할을 향후에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이제 또 표준이 그 주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UNIDO, 유니도 그 UN 산업개발기구에서도 여러 번 좀 언급을 했었었는데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정례 미팅에서도 이제 자발적으로 제정된 국제표준 같은 경우에는 정책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SDG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며 이를 더 촉진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표준은 사실상 그나마 표준이라는 것을 가장 많은 사람과 정책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좀 주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ISO에서도 UN SDG에 대한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텐데 표준은 이제 모든 SDG의 달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유엔에서도 UN 기구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께도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ISO가 내가 책임자는 아니고 또 내가 리더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UN SDG 골이 있느냐
그렇다면 조직원들에게 교육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ISO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럼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한 번쯤 고민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네, 여기, 자, ISO 표준이 아까 UNSDG의 세 개의 필러를 이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경제, 사회, 이 세 개 필러가 경제, 사회, 환경이죠. 그래서 ISO 경제를 어떻게 촉진할까요? 어떻게 지원할까요? 경제 성장이란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이게 너무 당연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관세부터 시작해서 무역 장벽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을 통해서 무역 장벽을 낮춰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촉진해서 더더구나 이제 예를 들어 한 개의 농가에서 끝날 법한 것들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 성장, 다방면의 국가 간의 경제 무역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그 복지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산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그런 기본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의료계 쪽에서는 위생의 그 멸균이라던가 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ISO에서 규정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가치관과 기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14001과 같은 환경영향 시스템이라던가 온실가스 뭐 배출량 측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기준, 네, 기준들을 ISO에서 동시에 다루고 이를 인증까지도 이어지게 함으로써 동일한 기준을 가져가게 하고 있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 퀴즈 하나 낼게요. 정말 쉽기 때문에 저희 그 채팅창 잠깐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그 Q&A에 남기시면 안 돼요. 무효 처리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속가능 개발의 3대 필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키워드 3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경제, 사회, 환경. 네, 어느 분이신가요? 양현준님. 양현준님 축하드려요. 네, 너무 쉬워서 스타벅스 쿠폰 드리나요? 네. 네, 스타벅스 쿠폰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퀴즈가 한 번씩 나가겠습니다. 예, 다소 좀 지루할 수 있는 17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UN 그럼 SDG 달성을 위해서 많은 표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표준은 ISO 26000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이에요. 사실 그 개도국 문제에 관련해서도 ISO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제 정례 회의들을 통해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거론되던 게 ISO 26000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조직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제정된 광범위하게 포괄하게끔 제정된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문의를 받아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ISO 26000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문의가 오시는데 사실 제가 여기도 뒤에 좀 더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ISO 26000은 인증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언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침의 어떤 부분들을 이러한 근거로 우리가 보완을 했고 구축을 했고 잘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260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WTO의 그 세계무역기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소 무역이나 그런 비즈니스 기회를 저해한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악용되는 것을 굉장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사에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 따라야 되고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좀 활용은 좀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좀 광범위해요. 우리가 사회에 있는 사회적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성장 발전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도 있죠. 근데 특히나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SDG와 관련된 약 450개의 권장사항을 제공을 해서 사회적 책임의 7가지 핵심 영역을 주로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거버넌스, 인권, 그다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운영, 소비자에 대한 그런 그 만족도,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네, 그래서 이 표준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SDG 달성을 위해 대표적인 국제표준은 두 번째로는 ISO 14001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ISO 9001
그 품질 경영 시스템과 더불어서 저희 환경 경영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인증을 조직이 받은 그런 표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경 경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조직이 더 보존하고 관리하고 유해한지를 내부적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툴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제공하는 그런 표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이 좀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14,000 패밀리 표준이라 그래서 제품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표준 중 하나입니다. 네, 그 외에도 여기서 또 보시는 것처럼 이건 ISO 표준은 아니지만 ISO도 가끔 좀 언급하는 표준인데요. 저희 BSI에서 그 개발한 표준 중 하나인 BS 8001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Circular Economy라고 해서 순환 경제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제품 제조나 서비스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리니어 단계로 자원이 활용되게끔 놔두는 것이 아니라 최고 품질로 회수되어서 계속 이 순환 공급망과 그다음에 생산의 그 망 자체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재사용되고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순환망 내에 계속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순환성을 목표로 하는 순환성을 위해 조직이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SDG 12에 해당하는 저희 12가 뭐죠? 지속가능 소비 생산 이 골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ISO 사이트 밑에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저희가 나중에 자료도 다 배포용으로 공유를 드리겠지만 이 링크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조직에게 좀 권하고 싶은 사항이 이 링크를 다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ISO 표준 같은 경우에는 총 22,00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기 1에서 17까지의 그런 목표에 해당하는 표준의 개수가 약 28%가 돼요. 이게 6,000 몇 개였나? 28%, 30%가?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하기에 보시면 이 숫자는 사실 살아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루에 몇십 개, 그리고 몇천 개는 좀 아니겠다. 몇십 개의 표준들이 계속 발행이 되고 또 몇십 개의 표준은 트렌드에 또 업투데이트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다시 또 철회가 되는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초만 해도 이 표준이 한 16% 정도 해당했었는데 지금 벌써 몇 달 내에 28%까지 증가를 한 걸 보면 대부분의 고래에 해당하는 그런 표준들이 더 이제 연계성이 짙어지고 있고 ISO도 모든 지금 표준 개발을 함에 있어서 모든 앞에 포워드라던가 이제 본문상에서도 UN SDG와의 관계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고 대부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여기서 저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채팅창을 잠시 켜시고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ISO의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26,000. 네, 정답 26,000 맞습니다. 황은성님이요. 황은선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쉬웠죠? 하지만 또 기억 한 번 더 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표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일단 우선 출처를 좀 더 밝히면요. 아까 앞에서도 남겼지만 그 메인 사이트는 ISO 사이트에서 다 검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추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데에서 좀 더 그게 맞는지 더블 체크한 다음에 여기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빠진 표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큰 대표적으로 ISO에서 각각 골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ISO라고 얘기한 것만 우선적으로 좀 오늘 설명을 드린다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빈곤층 감소 및 사회 안전망에 대한 강화. 그리고 제가 이런 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좀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빈곤층 감소라고 하거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골 2처럼 식량 안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우리 조직과 연관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들으신 것이 좀 우리 조직의 고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달은 사실상 그 조직 예산의 정말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GDP의 약 12%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구매와 조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절차상에서의 이슈도 많고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죠. 그래서 ISO에서도 20400-2400이라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구매 조달 프로세스에 통합하려는 조직을 위한 표준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침이라고 되어 있죠. 20400. 이 지침은 이제 가이던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직이 참조를 하시면 되는 표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당연히 이제 이런 조달에 대한 구매나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은 여기서 이제 비윤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소비되는 돈들, 예를 들어 내가 급행료를 뭔가 좀 뭐 불법으로 지급을 했다, 아니면 뭐 내가 어디선가 뭐 자원을 그 노동력을 약탈을 했다, 아니면 여러 공급망 사이에서의 한 단계씩을 더 거치면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들이 관리 비용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게 소비자라던가 또 다른 제3자에게 부과가 되었다. 이런 층에서 봤을 때 이런 비용들은 사실상은 더 빈곤층이 원하는 재화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억세스하는 데 굉장히 저해를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조달을 하는 것과 조달에 대한 시스템과 그리고 이에 대한 협력업체나 그런 이제 관계자들과 같이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37,000일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가 2016년 청탁금지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 전에 BS 1500부터 시작했던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약회사 쪽에서부터 그리고 또 일부는 정부기관에서부터 많이 채택에 대해서 활용되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CRC가 어디였죠? 반부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죠. 실제 인증받은 사례를. 그래서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침은 참조, 여기 근데 밑에 보시면 지침 및 그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requiremen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준상에서도 이게 붙어 있는 거는 사실상 바로 인증까지 가능해서 약간의 강제성까지 좀 띄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요구사항이 없지만 이걸 좀 더 강제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그걸 인증까지도 추진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제너럴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표준 공부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골2에 대해서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ISO 쪽에서는 사실상 식품 생산 쪽에 대한 1600개 이상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도도 높고 아주 중요한 산업군 중 거의 제일 앞단을 달리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표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표준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ISO 22000 같은 경우에는 식품 안전에 대한 경영 시스템입니다. 조직이 식품 안전에 대한 위의 요소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리고 시스템 상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스템이 불안전할 경우에는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표준입니다. 그리고 26000은 아까 사회적 책임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런 26000과 그리고 20400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 조달을 통해서는 윤리적 환경을 독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에 따른 또 소비자들도 이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라던가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차별화된 그 가치를 좀 부과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34101이라는 좀 가장 최근에 좀 발행된 표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사실 코코아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게 뭐 so what?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식재료 중 하나인 그런 코코아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영세한 그 해외의 그런 그 노동 집약적인 그런 작물인 코코아를 그 재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의 이런 제도적인 안전망이 없으면 정말 노동력을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냥 생계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이슈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총 4개 파트로 새로 표준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34700과 같은 이제 동물들의 웰페어와 관련된 그런 이제 경영 시스템에 대한 또 표준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개 한 개는 연결이 안 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품이 우리 조직이 식품 안전을 해서 짓고 그 전에 동물 복지가 잘 된 동물을 가져다가 식품을
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걸 사회적 책임에 따라 만든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또 이 제일 앞단에서 영세한 노동자들도 돕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전체 플로우를 에코시스템을 좀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1, 2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17개의 골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고 한 개의 표준이 한 개만 대변하는 것은 아닌 점도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속도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죠? 59분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15분 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도 자, 우리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게요. 이제 나는 사람이라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지만 동시에 근로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외부의 미세먼지 영향도 받고 그래서 사실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사례로 든 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좀 신뢰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주사기가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되게 싫죠. 그래서 일단은 의료 쪽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거는 내가 일을 하러 갔는데 헬멧이 없어.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위험에 되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나의 행복을 보장하진 않죠. 건강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37101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 자체로는 너무 우리 가정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사회가 너무 정책도 뒷받침되지 않고 교통 시스템도 엉망이고 해서 나의 웰빙의 지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이 사실 이렇게 복합적이라는 거죠. 근데 ISO는 이 모든 부분을 다방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양질의 교육이에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문맹률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개도국에서는 문맹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최근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왜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학교가 우리를 방치하나요? 우리 아이를 방치하나요? 양질의 교육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질과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게 교육 그 아웃풋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만든 ISO가 21001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 저는 이것도 그 학원이라던가 약간 교육업계에서는 중요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다음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예전에 ISO 29990이라고 하는 이제 학습 서비스에 대한 것도 이제 2993으로 이제 좀 다 나눠져서 포괄이 되면서 우리가 정규 교육 이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이나 사내 연수라든가 다양한 유형의 학습까지도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또 29993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교육에 지금은 사실 ISO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ISO는 많진 않아요. 근데 저는 향후에는 굉장히 늘 것이라고 특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성평등에 대해서는 ISO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그렇지만 ISO 내에서도 남녀의 차별이 없지 않아 있고 정치 관계도 없지 않아 있고 나라 간의 이익 관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좀 더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저는 국제 젠더 그런 챔피언스에 가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관련된 문서로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26,000 내에 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26,000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안전한 물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물도 맞습니다. 저희가 마시는 물부터 해서 상하수도부터 해서 우리가 급수, 농작물에 하는 급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수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명 위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부터 해서 다양한 물 관련 표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물 관련 표준들은 제가 여기도 썼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이런 표준, 다양한 표준들을 좀 검토하고 관계자분들이 좀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SDG2 목표도 동시에 아주 달성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SDG2가 뭐였냐면 기아 해소와 지속가능 농업이었거든요. 물이 없으면 아시죠? 그 아프리카에서도 물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농업을 할 때 우리가 관계 쪽에 물이 급수가 안 되면 작물을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표준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번 에너지 친환경 생산과 소비.
에너지 쪽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ISO 5001은 에너지 경영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오타니까 나중에 배포용에는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 ISO 520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리즈가 좀 굉장히 좋은 게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한다?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뭐 스마트 빌딩도 있고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여기 지금 52000과 같은 그 시리즈들은 실제적으로 건물이 어느 정도 이 에너지 성능이 효율적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준들을 다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설업에 좀 종사를 한다, 건물 쪽이다,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쪽이다 하면 이런 표준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사실상 우리가 가진 기술이라던가 이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해외에도 바로바로 더 즉각적으로 바행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ISO 21939라던가 ISO 15392와 같은 이제 그 에너지 소비에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토목 공사상에서의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15939 이런 표준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네, 많이 또 아니면 저한테 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ISO 하는 주요 역할들을 통해서 당연히 경제 성장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ISO 45001도 제가 앞서도 많이 좀 나왔었는데요. 안전보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또 내부적인 시스템상에서 꼭 지켜야 되는 주요 표준이기 때문에 특히 산업계 현장이 좀 존재하는 그런 곳에서는 특히나 더 산업재해가 일부라도 존재할 만한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최근에 혁신에 대한 표준도 나왔어요. 되게 웃기죠? 뭐 정말 별의별 표준이 사실 다 나오고 있는데 혁신도 혁신이란 무엇인가부터 혁신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리하는 것부터 해서 그 ISO 56000이라는 표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에는 요새 또 보고 있는 PPA라고 하는 개인보호 장비, 우리 흔히 마스크라던가 의료진들이 활용하는 그런 고글이라던가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도 ISO 일부에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모든 우리가 쓰는 제품들은 다 기준점이 정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산업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네, 여기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56000 시리즈 특히 002와 56003 같은 경우에는 혁신 경영 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침과 그리고 추가로 더 나아가서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파트너십을 위해서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방법론을 가져다 쓸 수 있는지가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게 저희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현차와 뭐 LG가 손을 잡았다. 예를 들어 뭐 기사를 활용하자면, 그다음 뭐 앱티브와 현차 손을 잡았다. 조인트 벤처를 했다. 우리가 기술 조인트 기술 협약을 맺었다. 뭐 MOU를 맺었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혁신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크로스 인더스트리 되는 상황에서는 혼자 잘 사는 기업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 기본적으로 좀 작은 단계에서는 협업에 대해서 협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 중소기업인데 저기와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 공공기관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 건설사인데 우리가 밑에 발주처가 굉장히 많고 협업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그런 기한 그 뭐라 그러죠? 그를 못 맞춘다던가 마감을 아니면 갑자기 거기 파산의 위기라던가 이런 협업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다 이제 통일된 문서로서 관리를 하고 그걸 전 세계에서 활용하는 게 ISO 44001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사우디나 이런 데서 간혹 수주를 입찰을 낼 때 입찰상에 협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BS 11000, ISO 44001을 이제 준수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이걸 시스템상에 녹여 넣는지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사회 기반 시설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효율성과 자원 관련된 그런 지속 가능한 생산도 있지만 그런 걸 위해서 빔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빌딩 정보 모델링 같은 것도 활용하면 당연히 비용과 그런 자재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도 감소함으로써 생태계 환경과 그다음에 그 경제 성장에도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 외에도 이제 스마트 교통에 대한 ISO 37161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전기에 대한,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37160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 빌딩과 그런 토목 공사에 대한 ISO 15392라는 표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골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제가 여기서 그러면 퀵하게 퀴즈를 하나를 더 내고 가겠습니다. 네. 아까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지나긴 했는데요. ISO가 전체 표준 중에 약 몇 프로가 SDG에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28. 오, 맞아요. 누구예요? 지금 거의 다 맞추셨어요. 아, 진짜요? 박진영. 박진영 님이요? 날 떠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해주셔서. 네, 박진영 님께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 숫자에 다들 강하신가 봐요. 예, 그럼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불평등이란 거는 상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하나의 기준은 아니지만 크게는 국가 간의 불평등도 있죠. 특히 개도국가,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 그 다음에 뭐 내부에서의 회사 내에서의 불평등, 우리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의 불평등, 뭐 남녀 불평등, 뭐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지만 이 전체를 좀 포괄하기 위해서 ISO는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국가 간의 그런 차별을 좀 갭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한 가지고, 나머지는 26,000 외에도 그 조직 차원에서 인적 자원 HR 그 시스템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 30414라고. 그래서 혹시 HR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사람들에게 그 글로벌한 기준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표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6005라고 하는 건 특히나 다양성과 그 다음에 포용성을 좀 더 통한 인적 자원의 가치를 제고해야 된다는 걸 다루고 있는 표준입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한 거예요. ISO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인프라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인 건강과 행복을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ISO가 제가 아마 스마트 시티 그 세미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 도시가 사실 제일 오래 지속 가능하려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레질리언스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레질리언스라는 건 단순히 내가 지금 살아 숨쉬겠다, 우리 지금에 한번 터진 이슈, 이벤트, 산사태 이것만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조직이 더 행복하고 나아가려면 탄력적으로 조직이 뭐 인프라가 복구가 되고 조직 내 운영이 복구가 되고 이런 감염의 위기 상황에서도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게끔 플랜 B를 갖추고 총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사실상 지역 사회가 좀 더 회복 탄력적이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운영이라던가 지속가능 목표에 대한 그런 목표랑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운영 모델도 구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7 시리즈가 지속 최근까지도 개발이 되었고 지금도 또 추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 도시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이 모든 거를 다 준수하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각 도시나 지역 사회 커뮤니티별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조직의 정책이라던가 시스템과 온라인시켜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 표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표준들은 이제 2230이라고 하는 BCM이라고 하는, 우리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지난번 일본의 그런 반도체 소재 수급 사태 뭐 이런 걸로 관련해서도 다들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비즈니스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보이는 게 다 223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2316은 비상관리에 대한 것이고, 395는 비상사태 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2151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대한 그런 이제 위기관리, 갑자기 뭐 이렇게 수급이 부족할 경우에,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세미나 때 저희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조달, 공급망, 그리고 건설, 인프라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지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건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뭘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그다음 필요한 자재, 그로부터 소비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4020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환경 쪽에서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한 10년이 개정된 20년이 됐나 2000년도에 나왔었나 그래서 지금 개정 중이에요. 그래서 환경 라벨링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 중이기 때문에 2020년대로 나오게 되면 실제로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따라가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 외에 여기 20121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거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 런던 올림픽,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또 도쿄 올림픽 여러 가지 그 올림픽 박람회 같은 이벤트를 하게 되면 사실상 거기서 발생되는 부스 쓰레기, 그다음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브로셔 그리고 이게 지역 사회에서 통합되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거를 매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상관없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뭐 ISO 14064 시리즈라던가 아니면 우리 GHGEV 같은 거라던가 많은 분들이 이미 CPD랑 칼본 디스클로저 CDP 프로젝트라던가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이미 관계자분들께서는. 근데 제가 여기서 사실 좀 강조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4090이에요. 이건 제가 따로도 블로그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놓긴 했었는데 한번 참조 부탁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가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 감축과 같은 이런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에 좀 더 치중이 됐었고 그게 사실상의 목표 정량화하기 더 편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활동만 가지고는 조직의 시스템상에서 변화가 오기 힘든 거예요. 우리 조직 내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소하는지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사실 시스템에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한은 기후변화 껌껌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후변화 상황에는 조직은 적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컨셉이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리스크를 최소화한과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도 최대화한다는 게 모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보통 기후변화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향후에는 조직이 그런 이제 뭐 그런 그 기업의 투자를 좀 더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조직의 큰 시스템상에서는 이걸 적응에 대한 시스템을 고민을 하고 거기에 세부 가지로서 온실가스 배출은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쓰레기 자재는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가 뭔가 좀 더 자원 순환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온라인에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가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서 관련된 TC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TC라는 건 기술위원회인데 ISO 내부에서 여러 국가들에서 관심 있는 국가들을 각 주제별로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모인 기술위원회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번호 있는 부분들마다가 각 주제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분류 위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소위원회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 코드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ISO 사이트에서는 그 코드를 다 클릭하시면 해당 주제에서 어떤 걸 개발하고 있는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누가 의장인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육상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1405와 같은 환경관리 전체적인 것에 대한 지침도 이제 있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그냥 따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14 시리즈, 환경 시리즈에 포함돼서 관리가 육상생태계 전체적인 그림이 같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38209 목재 기반 제품의 보관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산림 체벌에 그 대처하는데 필수적인 체벌 아닌가? 네, 불법적인 그런 행태에도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임업 그리고 지속가능 농업, 지속가능 생태 이 모든 거에 아까 얘기했던 동물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정의, 평화. 네. 앞서 이미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잠깐만 죄송해요. 오타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내부 고발자 경영 시스템 지침은 이게 휘슬블로잉 이제 매뉴얼 시스템인데 37002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정해서 공유 드릴게요. 아마 19600에 대해서는 아마 컴플라이언스 관리하는 분들께서는 좀 뭐 예를 들어 감사, 준법, 뭐 기업윤리 아실 텐데 이게 지금 37301로 개정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침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37301이 되면 이게 요구사항까지도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고 싶다면 인증까지도 해서 자체 선언을 인증으로 가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7001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고 이건 사실 저희가 BSI가 되게 좀 오랜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부터 해서 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 외에 지금 제가 여기 DIS라고 써놓은 게 지금 드래프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 그래서 지금 제정 중인, 개발 중인 표준입니다. 그래서 DIS 다음 단계가 파이널 버전 단계, 그 다음에 최종 발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들을 보시려면 TC309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그 되게 좀 이슈가 많죠. 다들 아시죠? 이게 서울시 사건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뭐 직간접적으로 되게 많이들 주변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글로벌한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37002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골 17. 네, 지구촌 협력 확대입니다. 근데 왜 ISO 아까 앞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7에서 혹시 이것도 퀴즈 하나 더 할까요? 17에서 골 17에서 관련된 ISO 표준이 몇 개였을까요? 숫자만 남겨주세요.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정말요? 저는 아니에요. 다 나가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힌트 드릴게요. 누가 왔어요? 한개 맞나요? 네, 맞아요. 양현준님. 양현주님, 아까 맞히신 분. 이게요? 아닌데? 일본에서 맞춘 아니에요. 분이라서 그래요? 황원선님도 두 번째로 네. 맞춘 아. 분이라서 그럼 혹시 지금 그 다음 사람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현준. 현준님께 그 스타벅스 쿠폰 한 개를 더 약속이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웠나 봐요. 죄송해요. 저 이거 너무 쉬울 줄 알았어요. 왜냐면 17개 표준인데 그 중에서 17번에 해당해서는 ISO가 따로 지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포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 왜 지구촌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ISO가 없을까? 근데 제가 이걸 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필요하신 분은 제가 ISO가 무슨 일을 하는지 브로셔를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알려주시고요. 이게 그 ISO가 하는 일 자체가 지구촌 협력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ISO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하고 개도국도 이제 지원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력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서 국제 표준화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분야 전체 산업군을 다 아우르고 추가 파일럿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해서 단순한 작은 분야의 산업군부터 국가 간의 이해관계까지 모두 커버해서 협력할 수 있게끔 ISO가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해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ISO에서는 ISO가 지구촌 협력 확대를 위한 따로 별도의 표준은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ISO를 보다가 아까 여러분께 제가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그림이 있길래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기 위에 잘렸는데 이것도 상상력을 발휘해 주세요. Sowing the seeds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이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후, 제대로 된 기후와 그 다음에 또 물이 필요하고 땅에서 나는 물이 필요하고 관계급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이걸 사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작물을 재배해서 공급해야 되고 중간에 배송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를 통한 또 여기 뭐 이게 매연이 나오다 보면 또 기후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진짜 많죠. 그리고 생산하고 포장을 하다 보면 쓰레기도 발생이 하고 공장도 생기고 그 제품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향후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17가지를 하실 때 기억이 다 안 나고 너무 추상적이다 싶으면 이걸 떠올리면서 여기에는 적어도 17가지 중에 절반 이상의 이런 우리가 사는
환경 하나하나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구나, 골들이.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그런 평등이라던가 인적 관리라던가 노동 그런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지역 사회나 이런 고민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 네, 보시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장에서부터 우리 식탁까지 올 때는 사실 정말 많은 게 필요해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썹, HACCP라고 하는 해썹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살모넬라균이 들어갔다, 뭐가 뭐 햄버거병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이런 기준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표준이 있어요. 하지만 표준을 다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조직을 위한 표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DG가 기존에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리포트가 따로 있었다, 뭐 아니면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게 어떤 건지를 보고, 우리가 좀 더 추구하고 싶은 목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못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골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서 조직의 전략상에 녹이고, 이거를 리더와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는 교육까지도 다 포괄이 된다면 정말 장기 성장할 수 있는 레질리언트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지켜보면서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정말 이 외부 변화와 내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조직의 10년 뒤의 모습은 정말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SDG와 연계된 기업 정보 공개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나중에 참조로 하시면 되고요. 그 실제로 가장 기업들이 보고서를 쓸 때 SDG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 지속 가능이라던가 아니면 지속 가능 소비 생산, 그리고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요런 부분이에요. 사실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좀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해양 생태계, 그 다음에 육지 생태계, 이런 건 사실 좀 육상 생태계 이런 건 좀 더 추상적이고 관련된 그런 기준들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기업들이 더 지키기가 어려워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기업들이 좀 신경을 덜 쓰는 부분 중 여기 10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돌발 퀴즈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10, 골 10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진짜? 했습니다. 네, 누가? 불평. 아, 네, 맞습니다. 네, 불평등 해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 김태환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 SDG 10이 사실 기업에서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다라고 한 게 이제 불평등 해소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는데, 이 산업군마다 다르긴 한데 많은 기업들이 사실 또 하나 고민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크를 누구를 할 수 있지? 우리 기업이 다른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동일한 동종 기업에서 우리가 다른 다른 회사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드 벤치마크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따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고 기업과의 협업들을 통해서 실제로 각 여기 지금 분야, 아직 전체 분야가 나와 있지는 않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푸드 앤 에그리컬처, 그리고 각각 한 개의 이제 그 골들을 계속해서 좀 다루고는 있는데, 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그런 벤치마크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나온 게 아마 한두 개가 있는 건지 제가 한 개는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를 같이 올려주었습니다. 네, 출처. 네, 여기까지 끝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교육과정 잠깐 설명드릴게요. 앞서 이제 저희 민주과정에 설명했었지만 저희는 ISO를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관련된 모든 표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에서는 ISO 22000, FSS 22000, 그리고 안전 쪽에서 안전보건에는 45001, 반부패에서는 37001, 이런 교육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 세미나 참석했다고 얘기하시면 2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경영 시스템, 품질경영 시스템, 그 다음에 정보보호경영 시스템, 의료기기, 그리고 네,
또 뭐 있죠? 의료기기 규정, 그리고 또 식품 안정, 식품 사기, 식품 방어 등등 전체 산업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저희 교육과정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IT 종사자분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고라고 관계가 없나요? 아닙니다. IT는 실제로 제가 몇 개 생각만 해도 한 5-6개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 보건 증진, 예를 들어 텔레 헬스케어 체크할 수, 원거리 헬스케어 체크할 수 있는 기기, 장비라던가 IT 시설이라던가 그 외에도 또 이제 깨끗한 용수 공급을 위한 센서를 개발한다던가 그러니까 정말 IT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가장 추구하는 목표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어떤 걸 좀 더 추진을 더 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또 임팩트 투자라는 것도 해서 많은 IT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